3머셋 몸에 달과 6펜스. 더크스크로브는 그 다음날 밤 나를 찾아와 스트릭랜드가 늘 나타난다는 카페로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따라가 보니 그곳은 바로 내가 전에 스트릭랜드를 만나러 일부러 파리에 왔을 때 그와 함께 압상트를 마시던 그 카페였다. 그 뒤 그가 실증도 안 느끼고 줄곧 한 군데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으른 습성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 보게나, 저기 있네. 하고 카페에 닿자마자 스트로브는 말했다. 벌써 10월인데도 그날 밤은 따뜻하여 테라스의 테이블도 손님으로 붐비고 있었다. 나는 카페 안을 둘러보았지만 스트릭랜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기 저 구석을 보게나. 체스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사람일세. 그곳을 쳐다보니 과연 한 남자가 체스판 위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 있는데 이쪽에선 다만 큰 펠트 모자와 빨간 턱수염이 보일 뿐이었다. 우리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 그 사람 옆으로 갔다. 스트릭랜드! 그는 얼굴을 들었다. 여, 똥뽀. 무슨 일로 그러나?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옛 친구를 데리고 왔어. 스트릭랜드는 나를 흘끗 쳐다보더니 누군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다시 체스판 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거기 앉게. 그러나 귀찮게 굴면 안 되네. 그는 말했다. 그는 말을 하나 움직이더니 곧 또 체스놀이에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다. 사람 좋은 스크로브는 자본 난처하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으나 나는 그 정도로 끈떡도 하지 않았다. 마실 것을 시키고 그 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오랜 시간을 걸쳐 스트릭랜드라는 남자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나는 문득 보기 좋았던 예전의 그 손을 생각했다. 그가 체스놀이에 정신이 팔려 그곳에 앉아있는 모습은 어떤 이상한 인상, 즉 무서운 박력을 느끼게 했다. 더구나 뼈와 가죽만 남은 모습이 오히려 그 박력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했다. 이윽고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방심한 듯한 이상한 눈초리로 물끄러미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상대방은 턱수염을 기른 뚱뚱한 프랑스인으로 한동안 형세를 살펴보고 있더니 갑자기 명랑하게 소리치며 이제는 졌다는 듯 몸을 움츠려 보이고 말을 긁어모아 상자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진 것이 분한 듯 스트릭랜드를 향해 몇 마디 억지 소리를 퍼붓더니 웨이터를 불러 술값을 치르고 그대로 휑하니 나가버렸다. 스크로브는 앉아있던 의자를 테이블 앞으로 박싹 끌어당겼다. 이제야 얘기할 수 있겠군. 하고 스트로브는 말했다. 스트릭랜드는 심술궂은 눈으로 한동안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뭐라고 놀려줬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그럴듯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할 수 없이 잠자코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의 애 친구가 만나고 싶다기에 데리고 왔어요. 스크로프는 싱글싱글 웃으며 아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스트릭랜드는 생각에 잠든 듯 우두커니 앉아 1분 가까이나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전혀 본 기억이 없는데. 어째서 그가 그렇게 모른 채 했는지 나는 아직도 알 수가 없다. 그때 그의 눈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도 몇 년 전과는 달리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는 않았다. 얼마 전에 부인을 만났죠. 하고 나는 말했다. 당신도 그분의 최근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가 잠깐 웃더니 눈을 반짝였다. 언젠가 하루 저녁 둘이서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가 말했다. 그게 몇 년 전의 일이더라? 5년 전 일이죠. 그는 압상트를 또 한 잔 주문했다. 스트로브는 그 잘 돌아가는 혀로 그가 나와 알게 된 동기며 어떤 계기로 둘 다 스트릭랜드를 알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스트릭랜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웠다. 한두 번 반사적으로 나를 쳐다보았는데 내가 보기엔 그 자신이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스트로브가 짓거리지 않았더라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로 입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을 것이다. 약 30분가량 그렇게 짓거리더니 이 네덜란드인은 이제 그만 실례하겠다고 했다. 나에게도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나 나는 단둘이 있게 되면 스트릭랜드가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더러 먼저 가라고 대답했다. 스트로브가 뚱뚱한 몸을 흔들며 나가자 내가 말했다. 더크 스트로브는 당신을 위대한 화가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단 말이오? 만일 괜찮다면 당신 그림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당신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 어쩌면 한 장쯤 사고 싶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공고롭게도 나는 팔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 생활 걱정은 없습니까? 하고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는 싱긋 웃었다. 그렇게 보여?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소. 당장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소. 우리 함께 식사나 하러 갑시다. 그건 또 왜? 자선을 하고 싶어 그러는 건 아닙니다. 나는 냉담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니까요. 그의 눈에는 다시 반짝이는 빛이 떠올랐다. 그럼 가기로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역시 식사다운 식사를 하고 싶으니까. 아무데나 좋은 곳으로 안내하라고 말했더니 그는 나를 어느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가는 도중에 나는 신문을 한 부 샀다. 그가 요리를 주문하자 나는 그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식사를 했다.
가끔 그가 나를 쳐다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일부러 모르는 채 했다. 어쨌든 그쪽에서 먼저 입을 열게 하려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문에 뭐 재미있는 기사라도 실렸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자 그가 먼저 이렇게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좀 초조한 듯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저는 언제나 문예란의 연극 비평을 즐겨 있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나는 신문을 접어 옆에 놓았다. 정말 맛있게 먹었소. 그가 말했다. 여기서 커피까지 아주 마실까요? 그게 좋겠군. 우리는 옆걸련을 피워 물었다. 나는 잠자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가끔 그가 우스운 듯 미소를 띠고 이쪽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끈기 있게 그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지난번에 만나고 난 뒤에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다. 내 이야기는 별로 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동안 다만 할 일을 열심히 하는 한편 즐기는 가운데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인간과 책에 대한 이해가 점차 깊어져 갔다는 것. 그런 정도였다. 나는 일부러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는 말은 비치지도 않고 당신에 대한 일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자 그는 자진해서 다시 신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래 말재주라곤 없는 사람이라 5년 동안에 겪은 체험을 띄엄띄엄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공간은 이쪽에서 상상으로 메꿀 수밖에 없었다. 나에겐 참 흥미로운 인물인데 이 정도밖에 모르다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었다. 마치 골자가 빠진 원고를 판독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온갖 곤란과 계속 싸우며 살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몸서리쳐질 여러 가지 일도 그는 전혀 문제시 않는다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스트릭랜드는 보통 영국인과는 전혀 달랐다. 1년 내내 좁은 한 칸 방에 틀어박혀 있어도 그는 조금도 지루해하지 않았다. 방 안을 아름답게 꾸밀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내가 처음으로 그를 찾아갔을 때 보았던 방의 그 그을은 벽지도 그는 한 번도 기분 나쁘게 느껴본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안락 의자에 앉아 편히 쉬고 싶다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부엌 의자가 마음이 편하고 좋다는 생각이었다. 오늘 밤에는 매우 맛있게 먹었지만 음식에도 무관심했다. 그에게 있어 음식이란 다만 굶주림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그나마도 먹을 형편이 못 되면 그냥 굶고 지나갈 수도 있는 모양이었다. 어떤 때는 6개월 동안을 매일 단 한 조각의 빵과 우유 한 병으로 목숨을 이어왔다는 것이었다. 원래 관능적인 사람인데도 그 방면에는 전혀 무관심했다.
가난한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그처럼 정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는 뭔가 모르게 깊은 감명을 주는 점이 있었다. 런던에서 가지고 온 얼마 안 되는 돈을 다 쓴 뒤에도 그는 태어나기만 했다. 그림은 한 장도 팔리지 않았다. 아마 애써 팔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 머리를 짜기 시작했다. 싱글싱글 웃으며 반은 농담 삼아 짓거리는 그의 말을 빌면 어떤 때는 파리의 밤생활을 보고 싶어하는 런던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끼니를 이어온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냉소적인 그의 성격에는 잘 맞는 일이었던 만큼 그런저런 그 일을 하다 보니 그는 도시의 점잖지 못한 방면에 꽤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 어쨌든 법적으로 금지된 일을 보고 싶어하는, 그것도 한 잔 얼큰하게 취한 영국인을 찾으려고 마들레드 대로를 몇 시간이나 헤맸다는 이야기도 했다. 좋은 손님을 잡았을 때는 상당한 돈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그의 옷차림이 너무 남루해서 나중에는 결국 관광객 쪽에서 겁을 집어먹고 꺼려하게 되었으며 그에게 안내를 맡길 만큼 호기심이 많은 손님도 좀처럼 없었다. 그 뒤 영국의 의사를 상대로 널리 선전하는 특허약의 광고문을 번역한 적도 있었다. 또 파업을 하는 동안 페인트공으로 고용된 일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결코 화필을 놓지 않았다. 더구나 아틀리에에 다니는 일은 얼마 안가 실증이 나서 완전히 혼자의 힘으로 공부를 해왔다. 궁색하긴 했지만 캔버스와 그림 물감을 살 만한 돈은 그럭저럭 마련을 했으며 그 외에는 탐나는 것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본 바로는 창작에도 상당한 고심을 거듭한 모양이었다. 남의 지도를 받기 싫어했으므로 선인들이 이미 하나하나 해결해주고 있는 기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그 자신도 잘 모르고 있고 나도 역시 모르고 있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다시 한번 꼭 독배기에 도깨비에 홀린 듯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작품을 보여주기 꺼려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도 이제 거기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꿈속에 사는 사람인 만큼 현실은 그에게 아무런 뜻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째서 전람회의 작품을 출품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물었다. 당신 역시 남의 비평을 듣고 싶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오? 이 한마디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경멸이 담겨져 있었다. 그럼 이름이 알려지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까? 대체로 예술가들이란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풋내기들이나 하는 짓이요. 개인의 비평도 문제시 않는데 그 속된 자들의 비평이 마음에 걸릴 까닭이 어디에 있겠소. 하지만 세상은 원리 원칙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이름을 널리 알려주는 게 누구라고 당신은 생각하오? 비평가나 문인이나 증권 중개인이나 여자들이요. 그러나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이나
만난 일도 없는 사람들이 당신의 작품에서 미묘하고 격렬한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신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만은 않겠지요? 누구나 힘을 동경하지 않는 자는 없으니까요. 인간의 영혼을 뒤흔들어 동정심을 잃게 하고 공포를 떨게 하는 일만큼 훌륭한 힘의 발휘는 좀 생각하기 힘들 겁니다. 흔해 빠진 감상이지. 그럼 왜 작품이 잘 되고 못 되고를 걱정하십니까? 난 조금도 걱정하지 않소. 다만 눈에 비치는 것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할 뿐이요. 제가 무인도에 가서 작품을 쓴다면 아무도 읽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연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스트릭랜드는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 눈에는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황홀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환상이라도 보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가끔 내 머릿속에는 절의 고도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런 섬의 아무도 모르는 골짜기 속에서 신기한 나무들에 둘러싸여 조용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어쩌면 발견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한 것은 아니다. 적당한 형용사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몸짓으로 표현해 보이고 말투도 더듬더듬했다. 그러므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쪽에서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지난 5년 동안의 고생을 돌이켜보고 그만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말하는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다시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즉, 당신은 안락한 과정과 남달리 행복한 생활을 벌인 셈입니다. 사업도 꽤 순조로웠는데요. 그런데 이 파리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신 것 같군요. 만일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그래도 당신은 똑같은 생활을 하실 작정인가요? 하고 말고요. 당신은 부인과 아이들 소식은 통 묻지 않으시군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그렇게 매장한 대답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 식구들을 그처럼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도 조금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때로는 옛일이 생각나겠지요.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의 일이 아니라 더 오래된 일, 즉 당신이 처음으로 부인을 만나 부인을 사랑하고 결혼했을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부인을 가슴에 안았을 때 느꼈던 그 즐거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나는 과거를 생각하는 성격이 아니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다만 영원한 현재일 뿐이오. 나는 잠시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씹고 있었다. 물론 확실치 않았지만 어렴풋하게나마 그가 말하는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아무렴. 나는 입을 다물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는 말 없이 나의 시선을 받고 있더니 이내 그 눈에 냉소적인 빛이 번뜩였다. 아무래도 내 말이 만당치 않은 모양이군.
무슨 말씀을? 나는 선뜻 대답했다. 상대방이 이무기 같은 사람이라면 좋고 나쁘고도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갖는 마음의 움직임에 흥미를 느낍니다. 당신이 나에게 흥미를 갖는 것은 다만 소설가의 직업의식에서이겠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왈가왈부하는 건 당신 마음이겠지만 당신도 참 비열한 사람이군. 그러니까 당신도 나에겐 마음이 안 놓이는 게 아닙니까? 하고 나도 받아 넘겼다. 그는 냉담한 웃음을 띤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에게 그 미소를 묘사할 만한 글재주가 있었으면 한다. 매력적인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웃음으로 인해 늘 어두웠던 그의 표정이 환해졌으며 순진한 짓궂음을 연상케 하는 표정으로 변했다. 그것은 눈 속에 떠오른 채 눈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여유 있는 미소였다. 잔인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은 육감적인 미소로 인간의 미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티로스, 디오니소스의 종자로 반인반수의 숲의 신, 술과 여자를 제일 좋아함, 그 사티로스의 환희를 연상케 하는 미소였다. 파리의 자리를 잡자 나는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오전 중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류상 루브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거리를 쏘다니는 등 극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루브르는 수많은 미술관 중에서도 가장 정답고 사색하기에도 알맞은 장소였으므로 툭 하면 그곳에 몇 시간씩 들어가 있었고 또 조금도 살 마음이 없는 헌책을 뒤적이며 그 강변의 거리를 서성대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 다만 그런 요령없는 지식을 얻는 것으로 충분히 수많은 작가들의 이름을 외곤 했다. 밤에는 친구들을 찾아갔다. 스트로브네 집에도 가끔 들러 검소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더크 스트로브는 이탈리아 요리를 잘 만든다고 자랑이 대단했는데 솔직히 말해 그가 만드는 스파게티 요리는 그림 솜씨보다 훨씬 좋았다. 그가 만든 토마토 케첩을 듬뿍 친 큰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은 스파게티 요리는 임금님의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은 호화로운 것이었으며 그것을 집에서 구운 맛있는 빵과 붉은 포도주와 함께 곁들여 먹었던 것이다. 나는 블랑시 스트로브와도 차츰 친해졌다. 아마 그녀에게는 남편 말고는 알고 있는 영국인이 없었으므로 나를 만나는 일이 즐거웠던 모양이다. 밝아 보이는 온순한 여자였으나 늘
말이 없는 편이라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비밀이라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은 그녀가 타고난 내성적인 성격 탓이며 다만 그것이 숨김없이 떠들어대는 그녀의 남편 때문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스트로브와 함께 스트릭랜드의 그림을 적어도 몇 장을 볼 수 있다던 그 화랑을 찾아갔다. 그러나 가보니 공교롭게도 스트릭랜드가 그 그림을 찾아갔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화상도 잘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제가 뭐 서운해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염려 마십시오. 그 그림은 원래 스트로보 선생의 얼굴을 봐서 받았던 것이고 혹 팔리면 팔아보겠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사실을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고 화상은 어깨를 움츠렸다. 저도 신인들의 작품에는 관심을 꽤 갖고 있습니다만 설마 선생님께서도 그 그림에 장래성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시겠죠? 내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현재 활약하고 있는 화가 중에서 그만큼 재주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요. 내가 하는 말을 믿어요. 당신은 좋은 기회를 놓친 거요. 머지않아 그 그림은 이 가게 안에 있는 그림을 다 팔아도 받을 수 없는 좋은 값으로 팔리게 될 테니 두고 보시오. 모네도 안 그랬소. 그 무렵에는 단 100프랑을 주고도 살 사람이 없었다오. 그 그림이 지금은 도대체 얼마 하는지 아시오? 그야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즈음에도 역시 모네나 다름없는 그림 솜씨를 가졌으면서도 전혀 팔리지 않은 화가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값어치가 있는 그림도 반드시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값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림이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현재로 봐선 선생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그림이 좋고 나쁜 것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단 말이오? 더크는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건 오직 한 가지. 잘 팔리는 것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속물 같은 이라고? 더크가 소리쳤다. 하지만 옛날의 위대한 화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라파엘로도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앵그르, 드라크르와 모두 다 잘 팔리지 않았습니까? 자, 가세. 하고 스트로브는 나에게 말했다. 그대로 있다간 이 사람을 그냥 놔두지 못할 테니까. 섬머셋 몸에 달과 6펜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자요. 안녕.